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처음에는 나한테 묻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늘 바쁜 건설 현장, 시끄럽고 정신없는 그곳의 한밭집 주방 보조 이름을 누가 궁금해 하겠어요. 이름이 뭐냐고요? 저요? 왜요? 그래도 매일 조석으로 밥을 주시는데 이름은 알아야지 싶어서요. 미덕이요. 사실 저는 제 이름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어렸을 때 내도록 미더덕이라고 놀림받는 것도 지겨웠고 주방에서 매운탕이라도 끓일라 치면 한 망태기씩 다듬어야 하는 미더덕을 볼 때마다 팔자 타령이 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기어가는 소리로 이름을 말해줬죠. 그런데 그 남자가 글쎄 이러는 겁니다. 이름이 아주 찰떡이네. 이 정도 미모면 세상에 미덕을 끼치고도 남죠. 세상에 부모도 안 해줬을 말을 해주는 남자. 우직하게 벽돌이나 만드는 멋없는 남자인 줄 알았던 그가 내 미모가 미덕이라는 말을 해주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벽돌 공장에서의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남자와 더 가난한 여자가 만난 연애라는 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벽돌을 쌓아 만든 간이 화덕에서 그가 끓여주는 양은 냄비 라면이 잔치상보다 맛있었고 벽돌 찍는 틀을 개조해서 그가 직접 만들고 구운 도자기 반지가 금가락지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둘 다 기댈 부모도 변변찮고 어차피 서로 좋은 거 하루라도 빨리 합치자 싶어 연애한 지 반년 만에 일단 살림부터 차렸죠. 그로부터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나고 4년 뒤에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성실한 남편과 그런 남편이 그저 고마웠던 저는 아끼고 또 아끼면서 조금씩 살림을 늘려나갔어요. 고맙게도 남편은 수시로 내게 고맙다, 네 덕이다 하며 제 마음 지칠 새가 없게 해줬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미덕이 덕분에 산다. 무슨 당신이 고생이죠. 아니야. 애들도 나 말고 당신 닮아서 다 똑똑한 것 같아. 우리 장남만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춤도 출 것 같아 아주. 아유, 둘째 서운해요. 공부는 지 오빠보다 좀 못해도 난 둘째가 더 대견해. 누가 둘째가 별로래? 지 오빠는 공부로 전교 1등, 우리 딸은 체육 대회마다 1등. 이래저래 난 1등 아빠야. 아주 우리 미덕이 덕분에. 아이고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말로 비행기를 태우네. 진짜 비행기나 좀 태워주지. 미안해. 큰애 대학만 가면 내가 우리 미덕이 바로 비행기 태워줄게. 응? 아이고 둘째는 그럼 누가 키워준대요? 당신 맘 아니까 조금만 더 참아요. 내가 정말 초년복, 부모복, 조상복 다 없는데 마누라복, 자식복은 넘쳐. 나도 그래. 자식들도 속 한 번 안 썩이고 저렇게 알아서 잘 크고.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방 두 칸에서 아들은 아빠와 저는 딸과 자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나마 애들 중학교 때까지는 단칸방이나 방 하나에 거실 안에 있는 집을 전전했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애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잘 커졌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스스로 여기저기 알아보며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죠. 공부보다는 운동에 소질을 보였던 딸은 태권도로 큰 대회상을 몇 번 휩쓸더니 떡하니 태권도 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아빠, 조금만 더 고생해요. 내가 어서 의사 돼서 엄마, 아빠 깨끗한 아파트로 옮겨드릴게. 오빠는 의사 되는 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아? 내가 졸업해서 도장 차리는 게 빠를걸? 관장님 되시는 거야? 당연하지. 오빠가 레지던트로 눈도 못 뜨고 다닐 때
난 도장 차려서 돈을 아주 긁어 모을걸? 아이고, 엄마 아빠한테 뭐 해줄 생각 말고 너희나 잘 살아.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그냥 너희 잘 살아.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아빠는 뭔 소리를 그렇게 해? 곧 죽을 사람처럼. 인생 지금부터인데 아주 딱 각오해요. 행복해서 기절할 각오.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다니고 졸업해서 각자 재구실을 할 때까지가 우리 네 식구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경력이 쌓인 벽돌공인 남편은 다른 인부들과 달리 장인으로 인정받았고 저는 남의 집 살림을 돕는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벌었고요. 아이들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네들 쓸 것도 많을 텐데 매달 꼬박꼬박 큰 돈을 용돈이라고 보내주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그 돈은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한 채 몇 년을 차곡차곡 모았죠. 저기 미더가 왜요? 뭐 할 말 있어요? 우리 아파트 하나 할까? 아파트요? 갑자기? 아니 우리도 이제 환갑이 넘었고 사실 살 날이 길어야 20년이고 건강하게 사는 건 10년 안팎인데 그동안 모은 돈이랑 애들이 준 돈 합치면 작은 아파트 하나는 청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유, 죽기 전에 새 집 한번 살아볼 수 있나 했는데 살아보겠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집 짓는 벽돌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 미덕이 남편이 만든 벽돌 들어간 집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만든 벽돌이요? 이번에 우리 공장에서 만든 벽돌 납품한 건설사가 마침 저 건너 동네 아파트 시공하는 데더라고. 야, 안 그래도 내일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려고. 아이고, 나 내일은 안 되는데. 둘째가 도장애들 합동 생일 파티 한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에이, 뭐 한 번만 갈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내일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 주말에 같이 가서 꼼꼼히 봅시다. 그래요, 그럼. 가서 한번 먼저 봐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올 줄은 말이죠. 오후 2시쯤 되었나 한참 딸과 함께 파티 후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석에 놓아둔 가방에서 진동이 울리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전화기에는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통화가 14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얼른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니, 당신 무슨 일... 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속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첫 마디를 듣고 멍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주인이랑 어떤 관계시죠? 지금 전화 주인이 낙상사고로 크게 다치셨어요. 바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누가요? 누가 다쳐요? 아니, 왜요? 어디서요? 넉나간 사람처럼 전화기를 붙들고 같은 말만 반복하는 저를 보며 딸이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전화 주인, 저희 아빠신데요? 네? 자초지종을 들은 딸은 털썩 쓰러져 앉은 채 멍하게 있는 절 끌고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오빠, 아빠가 다치셨대. 응급실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병원 알려줘. 내가 거기 응급실에 일단 연락해보고 바로 나도 갈게. 그로부터 며칠은 어떻게 흘렀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나네요. 병원에서 만난 경찰은 모델하우스 뒤쪽 계단 아래 쓰러져 있던 남편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단순 실족이신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CCTV라도 돌려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가 사각지대인데다가 뭐 근처에도 녹화될 만한 게 없어서 그건 좀 힘듭니다. 거기 외진 뒤쪽 계단이라면서요.
집 구경하러 가신 양반이 대체 그 계단에 왜 올라갔겠어요? 아이, 그거야 저희도 모르죠. 어쨌건 이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어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기 경찰 선생님, 사람이 저렇게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돼서 누웠어요. 그런데 사건이 아니라 수사를 못한다뇨. 혹시 뭔가 본 사람이라도 있는지. 아주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단순 실족 사고까지 수사할 만큼 인적 물적 자원이 없어요. 저희가. 이건 단순 사고로 처리될 거예요. 알아요. 결국 억울한 건 다친 사람인 거죠. 모델하우스 측에서도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경찰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남편은 생명 유지 장치를 한 채 누워있을 뿐이었고요. 아들은 자기가 일하는 병원으로 남편을 옮기자고 했습니다. 거기 네 일터야. 아빠가 거기 누워있으면 너 일하는 거 힘들어. 맞아, 오빠. 그리고 오빠 일하는 병원은 집에서 멀어서 엄마랑 내가 아빠 간병하려면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도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이 의사라. 그 아들 친구들이 더 관심 갖고 잘 봐주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길고 기약 없는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며칠 안 깎았더니 수염이 소복하네. 근데 수염 있는 것도 멋있는데? 여보, 우리 첫째, 당신이 생각만 해도 춤이 나온다던 우리 장남. 오늘 전문의 시험 합격 통보받았대. 그 바쁜 레지던트 하면서 꼬박꼬박 당신도 챙기느라 애 쓰러질까봐 걱정했는데 그 녀석이 해냈어요. 저는 남편이 건강할 때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남편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 열려있는 게 귀라지요. 아무리 의식 없이 쓰러져 있어도 이렇게 옆에서 떠들면 어쩐지 다 듣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살 수 있었어요. 남편이 일을 못하니 수입은 줄었는데 병원비는 계속 늘어만 갔으니까요. 아들과 딸이 상당 부분을 보태긴 하지만 걔네들도 자기네 삶이 있는데 언제까지 쓰러진 아빠한테 미래를 저당 잡힐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 주는 돈도 마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어딨겠어요. 결국 집을 사려고 모아둔 돈을 꺼내서 쓰기 시작했죠. 여보, 미덕이 팔자에 새 집은 아니었나 봐. 새 집만 아니었어도 당신 이렇게 누워있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집 하나 해보겠다고 모았던 돈이 이렇게 쓰이네. 집 때문에 모은 돈을 집 때문에 다쳐 누운 남편을 위해 쓰는 게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그래도 이나마라도 쓸 수 있으니 다행이다 마음을 다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마저 다 쓰면 그때는 어째야 하나 하는 걱정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 간병을 좀 줄이고 일을 더 늘려야 하나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때 잘 알던 가사 도우미 지인에게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언니, 내가 일자리 하나 물어왔어. 사실 조건만 보면 내가 가고 싶은데 그 집에서 언니 얘기 듣더니 꼭 언니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내 얘기? 엄청 부잣집인데 식구도 세 분이거든. 부부랑 딸. 그 위로 오빠 하나 있는데 나가 살아서 집엔 없어. 내가 남편 간병하는 성실한 언니 하나 있다고 했더니 자기네 집에서 일할 생각 없냐고 물어봐달래. 아유 진짜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건만 보면 내가 가고 싶어. 조건이 어떻길래? 지인이 말해준 조건은 거짓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오전 9시에 가서 오후 5시까지 일하고 2번은 오후 3시에 가서 저녁 8시까지 일하는 조건이었는데 다른 곳 평균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반찬은 따로 해서 가져오는 집이 있어서 일주일에 2-3번 그 집에 가서 직접 가져와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되고 청소랑 빨래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어 얼른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연락해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일 꼼꼼하게 잘하신다고 해서 꼭 모시고 싶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제 방은 잠겨있으면 그냥 두시고 열려있으면 청소하세요. 옷은 거의 드라이 맡기니까 세탁소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아, 속옷은 꼭 전용 세제로 손빨래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랑 반찬 가져오는 건 들었는데 그 외에는 뭐 없을까요? 네, 없어요. 남편은 출장을 자주 다녀서 출장 다녀왔을 때나 정리할 게 좀 있고 평소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아, 좀 다쳤는데 의식이 없이 계속 누워있어요. 어떻게 다치셨길래요?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아, 네.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묻는 게 좀 이상했지만 그냥 내 사정을 들었으니 궁금하기도 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죠. 일은 생각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직접 가야 하는 줄 알았던 반찬집이며 세탁소에서도 이미 익숙한 듯 시간 맞춰 찾아오더군요. 제가 하는 건 대문 앞에서 반찬 받아 냉장고에 넣고 식사 시간이 되면 그 반찬권에 식탁에 차려주는 거였어요. 빨래도 속옷이나 수건 정도나 할까 하다못해 잠옷까지도 세탁소에서 수거해 가서 싹 다림질까지 해서 오니 정말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모님까지 집을 비우는 날이면 그 넓은 집이 내 것인 양 그냥 앉아서 마냥 TV를 보는 날도 있었죠. 여보, 괜히 집 사려고 아등바등 안 해도 될 뻔했어. 딸내미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사모님도 이틀에 한 번꼴로 모임 있다고 나가고 그 큰 집에 글쎄 나 혼자 있는데 할 일이 없다니까. 청소기도 얼마나 좋은지 로봇 청소기 하나 거실에 풀어놓고 진공 청소기로 슬렁슬렁 걸레질도 아유 난 그렇게 좋은 걸레질 기계가 있는 줄 처음 알았네. 스팀이 빡빡 나와서 손으로 하는 거 10배는 깨끗하게 되는데 힘은 또 하나도 안 들어. 이렇게 일하고 돈 받아도 되나 싶게 좋아. 이런 데서 일하라면 100년도 하겠어 아주. 그러니까 걱정 마, 응? 일을 마치고 병원에 들러서는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착각일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듣는 남편의 표정에 가끔 미소가 보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돈 몇 년만 더 벌면, 응? 당신 앞으로 건물도 하나 사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보, 좀 일어나 봐요, 응? 나 이렇게 번 돈으로 당신이랑 꽃놀이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좀 일어나, 어? 혹 누워있는 남편이 힘들까봐 밝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무너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의지할 수 있는 건 남편뿐이었는지 저 역시도 눈물을 보이는 건 남편 앞에서 뿐이었죠. 시간은 야속하게도 참 잘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제가 일을 한 지도 3개월이 넘어갔죠. 일하는 집은 정말 트집 잡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그 집 딸은 참 이상한 호기심이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남편은 깨어나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래요? 왜 못 깨어나시지? 이유를 알면 나도 좋겠다. 그런데 왜 자꾸 남의 남편 상태를 묻지? 병원을 바꿔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 일은 아니라서. 아니, 의사가 이상해서 잘못 판정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진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 아들도 의사예요.
의사 말은 못 믿어도 아들 말은 믿어요. 아들이 의사예요? 네. 잘 키우셨네요. 근데 남편분은 왜 다치셨다고 그랬죠? 모델하우스 보러 갔다가 실족했어요. 어머, 경찰에서 수사 안 했어요? 했는데 단순 실족으로 수사 끝났어요. 아, 너무 꼬치꼬치 캐물어서 기분이 나빠질 때쯤 딸은 묻는 것을 그치더군요.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은 후부터 살짝 불쾌한 티를 냈더니 그때부터는 대놓고 물어보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좀 덜 궁금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일한 지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면서 처음에 좀 헷갈렸던 출퇴근 시간도 익숙해지고 아들이 시간제 간병인도 하나 구해줬습니다. 덕분에 일주일에 2번 저녁 8시에 퇴근할 때는 병원이 아닌 집으로 갔고요. 매번은 아니지만 시간이 맞을 때면 아들 녀석이 저를 데리러 오기도 했죠. 엄마, 일 마치고 나올 때 집 앞에서 절 맞아주는 아들을 보면 그렇게 설레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데이트하던 생각도 나고 언제 이렇게 듬직하고 멋지게 커서 남자답게 엄마도 데리러 오나 싶어서 말이죠. 도착했으면 전화하지. 좀 일찍 나올 수도 있는데. 에이, 그래도 일터인데 계약 시간은 지키셔야죠, 여사님. 밥은 먹었어? 오늘 오후 오프여서 아빠한테 가서 이따가 거기서 먹고 오는 길이에요. 아유, 잠 모자란 애가 잠이나 자지. 아빠한테 갔었어? 아줌마! 아,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방이 잠겨 있어서 청소는 안 했어요. 늦으셨네요. 어서 들어가서 쉬어요. 아, 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제 아들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너무 꼼꼼하고 좋으셔서 저희 집에서 정말 큰 도움 받고 있어요. 감사해요. 평소에 잘해주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의도치 않게 제 엄마가 일하는 곳 사람이랑 만나서인지 아들 녀석은 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 집 딸이 계속 빤히 훑어보는 통에 저도 좀 민망했고요. 허둥지둥 인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걷는데 이상하게 뒤에서 시선이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슬쩍 돌아봤더니 글쎄 집에 안 들어가고 저희를 그 딸이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좀 쎄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저를 한 번도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도 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자기도 나름 존경받는 직업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남의 집 일하는 엄마가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집에 오는 것이 힘든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 지낸 시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 3년째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주인집에서는 그만두라는 말도 없이 계속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명절이랑 크리스마스 때는 보너스도 주고 여름에는 휴가도 주더군요. 휴가비라고 처음 받은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원짜리 2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큰 돈을 휴가비로 주는 집이 어디 있나요? 한동안 제 주변 도우미들 사이에서 저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보, 세상에 내가 살다 휴가비라는 걸 다 받아보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베푸는 건 또 다른 일인데 주인집은 참 잘 만났어. 내가 보니까 그 집은 자식 농사만 좀 망했지 다른 건 아주 다 괜찮아. 엄마, 그렇게 두둑하게 휴가비까지 받아놓고 남의 집 자식 욕은 왜 해? 아유, 그 집 딸이 영 글렀어. 볼수록 별로야. 뭐 아들은 본 적 없으니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내가 너무 괜찮은 딸이라 엄마가 상대적으로 다른 딸들이 다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 에이구,
거짓 대답이라고 해도 기분은 좋네. 근데 왜? 그 집 딸이 막 갑질해? 처음엔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처음보다 엄청 예의 차리는데 뭐랄까 그냥 기분이 안 되네야. 예를 들면? 왜 그런 거 있잖니? 아,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 하대하는 게 몸에 배었구나. 그냥 타고난 게 이기적이구나 하는 거. 부잣집 막내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태어났으면 아주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밑으로 다 깔어 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가? 여튼 어느 집에 시집 갈지 아주 그 집 시어머니는 며느리 복은 글렀어. 아이고, 남의 시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엄마나 걱정해. 오빠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는 눈치야. 네 오빠가? 누구? 모르지 나야. 그 인간이 어디 살가워? 슬그머니 물어볼래 치면 시끄러 신경 꺼 그러는데. 그러게 네 오빠 슬슬 장가갈 나이가 되긴 했는데 그나저나 아빠가 계속 이렇게 누워 계셔서 사돈 될 집 볼 면목이 없다. 아니 엄마는 무슨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해. 아빠가 이렇게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 계셔? 엄마까지 그러면 안 되지. 속상해서 그러지. 엄마만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도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빠가 우리한테 어떤 아빠인데. 우리 딸이 엄마보다 낫네. 김병희 효자 없다던데 우리 새끼들은 날이 갈수록 더 자라고. 엄마는 그 부잣집 딸 100명 줘도 우리 아들 딸 머리카락 하나랑도 안 바꾸고 싶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얼른 바꿔야지. 100명이면 물려받을 재산도 100배인데. 너도 참.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진짜. 종종 나약해지는 저와 달리 뼛속까지 운동선수 기질 가득한 딸은 한결같이 씩씩했습니다. 그런 딸이 옆에 있지 않았다면 아마 벌써 약해졌을 테죠. 차도 없이 누워있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나이 먹어가는 자식들 걱정도 시작될 때쯤 딸아이가 전해준 아들의 연애 소식은 저를 살짝 서운하게도 기쁘게도 했습니다. 캐물어봐야 대답 없을 게 뻔해서 먼저 말해주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죠. 엄마, 저 할 말 있어요. 뭔데 그렇게 안절부절이야? 저 2년 정도 사귄 여자가 있는데 결혼할까 하고요. 진짜? 어떤 여잔데? 제 질문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만나보세요.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아유, 며느리감 소개해준다는데 당연히 시간을 내야지. 그럼 주말에 모시러 올게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아들은 약속만 잡고 후다닥 일어나 나갔습니다. 어쩐지 그 표정과 태도가 석연치 않아서 조금 걱정은 되었죠. 만난다는 여자가 조건이 별로 안 좋은가? 제 얼굴이 왜 저러지? 아니면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는 건가? 결혼하겠다는 애 표정이 왜 저렇게 복잡해?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아들이 고른 여자이니 큰 말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 우리 아들 장가가게 생겼네. 어서 일어나라, 응? 아들 결혼식은 봐야지. 나중에 손주 없고 자장가 불러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려면 지금은 일어나야 돼, 응? 언젠가부터 남편은 제가 팔을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하면 입을 살짝 실룩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남편이 깨어나는 반응인 줄 알고 의사에게 알렸지만 가끔 그렇게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떨릴 때가 있다고만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의 얼굴이나 몸이 슬쩍 움직일 때면 어쩐지 깨기 위한 준비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으이그, 오늘은 좀 일어나지. 나 지금 며느리감 만나러 가는데 혼자 보내면 좋아? 벌떡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내가 다녀와서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좀 더 쉬고 있어요. 갔다 올게.
집으로 데리러 온다는 아들에게 병원에서 아빠 보고 출발할 테니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아들이 말해준 음식점에 도착해서 안내받아 들어간 방에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뚝 서버리고 말했죠. 안녕하세요. 아가씨가 왜... 엄마, 내 여자친구예요. 뭐? 저는 옆에 있는 의자를 붙잡고 쓰러지듯 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감이 제가 일하는 주인집 딸이라뇨.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놀라셨죠? 그동안 모르는 척해서 죄송해요. 오빠가 어머니 아시면 불편하실 거라고. 저도 숨기면서 너무 어색했어요. 엄마, 무슨 말 좀 해봐요.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기만 해요? 내가 지금은 정신이 좀 없네. 어쩜 그동안 한 번도... 미리 주문한 듯 다양한 요리가 차례대로 나왔지만 제대로 먹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전자에 있는 물만 연신 들이켰고 다른 요리는 젓가락만 대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네 오빠가 미쳤다. 와, 진짜 오빠도 그렇고 그 언니도 그렇고 무섭다 무서워. 그걸 어떻게 인연을 숨겨? 내 입이 방정이지. 그 집 딸 며느리로 맞는 사람 불쌍하다고 했는데 그게 나네. 그게 나야. 엄마,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부잣집 딸이면 그럴 수 있다고. 오히려 오빠한테는 낫다니까? 낫긴 뭐가 나아. 세상에 살림을 알 줄 아니 성격이 좋기라니. 지방 하나 안 치우고 라면 하나 못 끓이고. 걔가 잘하는 건 지 얼굴에 화장품 바르는 거랑 지 몸매 가꾸는 거밖에 없어. 아니 돈 있는 여자가 그거만 하면 되지. 방 치우고 밥하는 건 엄마처럼 따로 해주는 사람 쓰면 되는 거고. 그 집에서 의사 사위 보는데 홀대하겠어? 엄마 생각해봐. 오빠 안정적으로 아빠 병원비 대려고 그 힘든 종합병원에서 몸 버려가면서 일하잖아. 결혼하고 처갓집에서 병원이라도 하나 내주면 오빠도 인생 피는 거야. 아휴, 오빠가 결혼하는 거야. 오빠한테 아내가 생기는 거지 엄마한테 며느리가 생기는 거 아니라고. 막말로 인생 편다는데 대릴세위로 데려간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얘, 심란한데 너까지 왜 그래? 아휴, 저리로 가 좀. 머리 복잡해. 쓸데없이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오빠 인생에 금마차 나타났다는데 기꺼이 태워줘. 아휴. 따지고 보면 딸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대물림 되는 것 중 가장 질긴 게 가난이라는데 아들이 우리 부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갈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동안 일하면서 본 주인집 부부의 성격이나 재력으로 보면 건물 하나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좋은 자리에 널찍한 개인 병원 하나는 넉넉히 차려주고도 남을 사람들이었고요. 자기 딸 고생하는 거 죽기보다 보기 싫어하니 집이며 차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군말 없이 채워줄 것도 뻔한 사실이었죠. 아들 앞길에 꽃길이 펼쳐진다는 딸의 말에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불편했습니다. 제가 너무 표정이며 반응이 안 좋았는지 저녁 무렵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엄마, 그렇게 놀랐어요? 넌 어떻게 그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엄마가 그 딸내미 빤스까지 손빨래하는 거 알면서.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6개월을 병원으로 찾아오고 매달리고 지성으로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때 마음이 갔나 봐. 철이 좀 없어서 그렇지. 엄마,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려움 없이 자라서 좀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엄마가 좀 봐줘요. 너 그렇게 좋아? 편해요. 뭐가? 그냥 걔랑 있으면 뭔 걱정을 안 해서 편해. 뭘 먹을까?
이걸 사야 하나 저걸 사야 하나, 이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비교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도 안 해도 되고. 아들의 말에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 때문에 늘 뭔가 비교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했던 삶. 그 삶이 아닌 사고 싶으면 사고, 갖고 싶으면 갖고, 먹고 싶으면 먹는 삶을 아들은 처음 만났던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딸의 말이 이해가 되었죠. 어쩌면 아들 인생에 금마차가 나타난 거라는 말이요. 그래요. 제가 맘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그 여자가 내 아들 금마차 태워준다는데 선택 없이 다 가질 수 있는 삶을 열어준다는데 말입니다. 엄마라면 그 삶으로 기꺼이 밀어 넣어줘야죠. 그동안 해준 게 없는데 이거라도 마음 불편한 거 없이 허락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는 네 선택 믿어. 그러니까 맘 편하게 결혼 준비해.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결혼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집 일하는 거 그만둬요. 예, 공은 공이고 사는 사야. 그리고 네가 결혼하면서 내 일자리를 왜 뺐니? 그렇게 보수 주는 집이 어디 흔한 줄 알아? 네 아빠 계속 저렇게 누워 계시고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지만 그래도 네 사돈 될 집에서 내가 월급이라도 받아야 며느리 가락지라도 하나 해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네 처될 사람한테도 얘기해둬. 결혼식 한 달 전까지는 나 일할 거야. 아들 결혼은 결혼이고 돈벌이는 돈벌이였습니다. 보수 좋은 일자리를 당장 잃을 수는 없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건 접어둘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주말 내내 잠 설치며 뒤척이다 월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한 번도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일하러 가기가 싫더라고요. 여사님, 아니 이제 사돈이라고 해야 하나요? 무슨 소리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도 어제 애한테 얘기 듣고 너무 놀랐는데 놀라셨죠? 그러게요. 언제 그렇게들. 저기 충분히 사정 아니까 결혼 준비는 일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아니에요. 일도 그만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저희 애가 일은 계속 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메이드 하나 더 드릴 테니 인수인계한다 생각하시고 일은 그 사람 시키고 좀 쉬시고 그러세요. 아우, 아닙니다. 그동안도 크게 일하는 거 없이 큰 돈 받았는데요. 어차피 사모님도 집에 잘 안 계시고 크게 살림 손댈 거 없으니 그냥 지금처럼 할게요. 마음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새로 메이드 하나 드릴게요. 일 가르쳐 주세요. 신혼집에 딸려보낼 메이드니까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 말이 맞네. 자기 딸 살림시킬 생각은 1도 없구만. 네네, 그렇게 하셔요 그럼.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당장 2개월 뒤로 날을 잡았습니다. 예비 사돈네가 갖고 있던 건물의 좋은 층이 그때쯤 새가 나가니 본격적으로 인테리어에서 개원 준비를 하려 한다는 게 이유였어요. 거봐 엄마, 내 말 맞지? 일하는 사람 구해서 엄마한테 훈련시켜. 병원 내줄 준비해. 집도 해준대지? 병원 근처에 60평대 아파트 하나 있는 거 그거 준다더라. 와, 씨, 두 식구 사는데 60평대? 나 방 하나 달라 그래야겠네. 시끄러워. 행여나 그런 말 꺼내지도 마. 농담이야, 농담. 엄마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왜? 아들 장가 가는데 아무것도 못 해줘서 속상해? 좀 그러네. 득득 다 긁어 모아도 예비 며느리 반지 하나 해주기도 벅찬데 그 집에서는 아파트에 병원에 차에 결혼식도 호텔에서 시킨다고 하더라. 우리 하객 다 해도
50명도 안 되는데 1,500명 예약했다더라고. 와, 결혼식 비용만 1억은 들겠네. 그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게 더 신경 쓰여서 진짜. 참견할 여지도 없이 진행되는 아들 결혼식의 상황을 일하는 집의 사모님에게 전해 듣는 것도 괴로웠지만 더 거슬리는 건 여전히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 없는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하도 오랫동안 아주머니라고 불러서 입에 잘 안 붙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어머니라고 할게요. 그나저나 오빠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계신 거예요? 그러게요. 차도가 없네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놓으세요, 이제. 새아가 하고 불러주시고요. 결혼하고 나면 아직은 입에 안 붙네, 내가. 편하신 대로요. 대신 말이라도 놓으세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렇게 오래 안 깨어나시면 가망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저도 모르게 한 대 쥐어 박을 뻔했지 뭡니까. 아니 일면식도 없는 남이라도 목숨을 놓아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의 남편을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나 봅니다. 얼른 눈치를 보다가 말을 바꾸더라고요. 제 말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 했던 거예요. 대충 말을 얼버무리고 쓱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길래 그냥 두고 말았지만 얼마나 괘씸하던지요. 그 분이 며칠째 풀리지 않아 맘 한구석이 들볶이고 있는데 아들놈이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아니 넌 술도 약한 애가 왜 이렇게 퍼마셨어? 엄마, 우리 엄마. 지고지순한 이 시대 안에 미덕이자 본보기, 우리 미덕 여자. 얘가 왜 이래? 우리 엄마 같은 아내는 없지. 없어. 너 무슨 일 있었어? 싸웠어요. 여자친구랑? 왜? 걔가 가끔 말을 철딱선이 없이 해서 사람 속을 좀 뒤집기는 하는데 오늘은 선을 넘더라고요. 뭐라 그랬는데? 너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해? 엄마가 그 집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너 상처 줬어? 아니, 그럼 뭔데? 우리 아빠 그렇게 오래 누워있는 거면 이제 그만 보내드리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고. 의사면 보낼 사람 살릴 사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술 취한 채 서럽게 중얼거린 아들은 그대로 푹 꼬꾸라져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쳐서 심장 뛰는 소리에 머리가 울릴 지경이었어요. 저한테 했던 말을 아들한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철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괴로워하며 잠든 아들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머릿속의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속에서 천불이 솟았다 줄었다 하면서 이놈의 결혼 엎어말어 저 계집의 머리채를 잡아마라 했었는데 아들을 보니 참자 그래 남이 봤을 때는 우리가 미련하게 붙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들에게 북엇국을 끓여주며 말했어요. 네 여자친구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우리가 미련이 남아서 쥐고 있는 거지. 남들이 봤을 땐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싸운 거 화해하고 결혼 준비나 잘해. 말없이 국물만 들이키던 아들도 한참 뒤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얼추 봉합이 되었죠. 어떻게 화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예비 사도는 제게 슬그머니 돈봉투를 하나 쥐어주시더군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무리 다 생략해도 쏠쏠이 들어가는 게 결혼이잖아요. 친척들 선물도 사셔야 할 거고
그냥 저희 집에서 장기 근무하셨으니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자존심은 받지 말라고 했지만 자존심보다 센 건 현실이더군요. 머뭇거린 삼촌은 자존심이 이겼지만 내민소는 현실의 승리였습니다. 봉투에는 자그마치 1,000만 원이나 들어있었어요. 이 돈이면 지난 몇 달 이모저모 밀렸던 병원비를 낼 수 있다는 생각부터 들었죠. 서글픈 반, 다행스러운 반을 안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여보는 그래도 복이 있어. 병원에서 쫓겨날만 하면 그래도 어디서 돈이 생겨서. 여보. 남편의 손을 잡고 여느 때처럼 말을 걸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지그시 누르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띄게 몸이 떨리고 남편의 몸에 달려있던 바이탈 기계의 그래프가 움직였어요. 기계에서 소리가 나고 의료진들이 뛰어들어온 이유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기억납니다. 침대를 둘러싼 의료진의 다급한 소리, 남편의 몸에 붙었다 떨어지는 다양한 기계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나 보여? 나 누군지 알겠어? 남편은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과 딸은 남편 양옆팔을 하나씩 붙들고 한없이 울었죠. 병원에서는 남편이 깨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정성이 진짜 하늘에 닿았나 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몇 년을 옆에서 사지 주무르고 말 걸어주시고 하시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깨어난 남편은 더디기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어눌하지만 말도 하게 되었죠. 남편이 깨어나니 몇 년간 없던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어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 없이 회복만이 남았다는 얘기를 들은 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사돈될 집과 예비 며느리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예비 사부인과 예비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 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한참을 멍하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나마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예비 사부인이었습니다. 어머, 축하드려요. 결혼 앞두고 경사네요. 네, 감사해요. 언제 깨셨는데요? 한 일주일 됐는데 병원에서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일단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해서. 일주일이요? 그런데도 저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버럭할 일인가 싶었고, 예비 시아버지가 깨어났다면 기뻐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기뻐하기는커녕 자기한테 말을 안 했다고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펄펄 뛰는 게 너무 이상하고 불쾌했어요. 제 표정이 굳는 것을 본 예비 사부인이 자기 딸을 툭툭 건드리더군요. 얘, 말 못할 수도 있지. 너 지금부터 그렇게 잡으려고 들면 나중에 힘들어. 너무 몰아붙이지 마, 응? 자기 엄마의 말에도 예비 며느리는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는지 듣는 둥 마는 둥 가방을 챙겨 밖으로 휙 나가버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심란한지 예비 사부인도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나가더군요. 그렇게 이후 며칠은 집에 가도 사람이 없고 거의 저 혼자 빈집을 지키다 오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고 찜찜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점점 건강을 찾아가는데 예비 며느리가 한 번에 병원으로 오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안 맞았겠지, 더 건강해지면 가겠지 했는데 한 발 한 발 걷고 새끼 다 먹고
조금 어눌해도 말도 잘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데도 찾아오지 않는 걸 보고 전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얘, 네 쳐댈 사람 너무한 거 아니니? 그러게. 아이,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처음에는 좀 더 건강해지면 가겠다 하더니 이제는 병원이 무서워서 못 오겠대. 말이 돼? 의사 남편은 좋고 병원은 무서워? 안 그래도 나도 그 말 하면서 뭐라고 했더니 약속 잡더라고요. 내일 오기로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네 아빠 깬 지 보름이 다 돼가. 세상에, 생판 남인 네 아빠 공장 동료들도 그 다음날로 다 와서 부벼 안고 갔는데. 지도 뭐 불편한 게 있나 보지. 여튼 내일 같이 올게요. 제가 더 말해봐야 내 아들 속만 벗길 뻔해서 더 이상은 말을 안 했지만 맘 한구석에서는 괘씸함의 열불이 부글부글 솟았습니다. 내일 와서 어색하거나 딱딱하게 굴면 아주 따끔하게 혼을 한번 내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을 찾은 예비 며느리의 얼굴은 도살장 앞 소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옆에 있던 딸이 한마디 할 정도였죠. 언니, 얼굴 좀 펴세요. 누가 보면 우리가 언니 납치해서 데려다 놓은 줄 알겠어요. 아, 네. 딸의 말에도 영 얼굴을 펴지 않던 예비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남편 앞에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너, 네가 왜? 발음도 정확하지 않던 사람이 세상 그보다 더 확실한 발음일 수 없게 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작을 시작했죠. 놀란 예비 며느리는 자리를 떴고 의료진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급한 고비를 넘기고 수액을 맞다가 눈을 뜬 남편은 황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저랑 아들 그리고 딸은 그런 남편을 보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년, 그 살인자년 어딨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살인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그년이야. 모델하우스 계단에서 날 밀친 년이. 남편의 말에 우리 세 식구는 큰 망치로 머리를 100대쯤 두들겨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빠, 뭐라고요? 그날 계단에서 그년이 날 밀었다고. 그 여자가 왜 아빠를 밀어요? 아빠, 무슨 꿈 꾸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선망이 온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의사 불러올게요. 나 멀쩡하다. 똑똑히 기억해. 그 여자가 날 밀었어. 밀었다고. 예, 네 아빠 아직 제정신 아닌가 보다. 드라마 이런 데서 본 적 있잖아. 꿈에서 보고 그런 거 현실로 착각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쇼크에 의한 일시적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제가 담당 의사랑 상담해 볼게요.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애들을 보내고 얘기를 나눠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기억력도 또렷했고요. 그래도 남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찾아온 의사도 이렇게 몇 년간 누워있을 경우 현실과 착각을 혼동할 수 있다며 한동안 조금 정신없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상했던 건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사라진 후 곧장 며칠 여행을 가겠다며 집을 비우고 집에서 절 만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피했어요. 아들에게는 결혼 후 외국 가서 살지 않겠냐고까지 했다더군요. 엄마, 아무래도 난 뭔가 있는 것 같거든? 나도 그래. 아주 기분 나쁘게 불길해. 내가 녹음기 하나 갖다 줄 테니까 그 방에 놓아둘래? 녹음기? 뭐라도 녹음되면 의문은 풀리겠지 뭐. 아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한데 너희 아빠가 어디 평생 허튼 소리 하는 양반이니? 나도 그래서 그래. 아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와, 간만에 정신 들어서 뭐가 혼미한 모양이네 하고 넘어갔을 거야. 찜찜한 기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딸이 말한 대로 예비 며느리방 침대 머리장 안쪽에 소형 녹음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져와서 안에 있는 녹음 파일을 열었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자기 오빠랑 스피커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아이씨, 진짜. 그 더러운 노인네가 살아있다고. 미치겠어, 정말.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건물이나 쳐받고 말 것이지. 무슨 아파트를 또 사겠다고 모델하우스를 가자고 하냐고. 야, 그 집 마누라 너희 집에서 일한다며? 이렇게 말해도 돼? 아, 없어. 그 여편네 퇴근했지. 짜증나, 진짜. 그 노인네 되졌는지 어쨌는지 알아보려고 돈 들여가며 일하는 여자로 들였는데. 아씨, 이게 뭐야? 네가 미친년이지. 누가 그런 년 아들이랑 연애질 하래? 아, 부모야 나이 들어 돼지면 끝이고. 아들은 진짜 괜찮단 말이야. 똑똑하고 착해. 의사라서 돈 들이면 그만큼 또 뽑을 수 있고.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본이 거지라서 우리 집에서 돈 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노예 근성, 뼛속까지 박힌 것들이라 배신도 안 할 거고.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야, 그러니까 왜 그때 화를 못 참고 밀고 지랄이야, 넌? 에이씨, 몇 번을 말해. 그 거지 노인네가 알짱거리는 바람에 내가 문 열다 커피 옷에 쏟았다고. 늙은이가 군 떠가지고 문 앞에서 민기적거리잖아. 그날 커피 쏟은 옷이 뭔지는 알아? 우리나라에 딱 내 피스 들어온 한정판이야. 드라이도 안 되는 세이블 모피. 아,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어쨌건 발로 찬 건 너잖아. 내가 너 성질 죽이라고 했냐 안 했냐? 더러운 노인네 진짜. 죽을 날 다 돼서 다리에 힘도 없는 게 알짱거리다가 지풀에 구른 거지. 다리 건강해봐. 그 정도 찼다고 구르나.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마침 예비 며느리, 아니 그 미친년과 같이 있다고 하더군요. 당장 딸과 함께 달려갔어요. 이 천하의 쌍껏!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댄 것도,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버럭 지른 것도, 눈을 부라려 본 것도 모든 것이 처음 해본 것이었죠. 정통으로 뺨을 맞은 그 여자는 가증스럽게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왜냐고? 네가 네 입으로 주절거린 이 말을 듣고도 왜냐고 묻는 말이 나오는지 보자. 녹음기를 꺼내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뻔뻔하게 앉아있던 것이 자기 목소리로 주절주절 떠드는 얘기가 나오자 점점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 인간도 사람 아니다 싶었습니다. 중간쯤 됐더니 팔짱을 딱 끼고 저를 가만히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오히려 제 딸이 손발을 덜덜 떨다가 주먹을 쥐고 덤벼들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딸은 예비 며느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다가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발악하며 반항하던 그 여자가 폐악질을 하며 제 딸을 떼어내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아들은 넋이 나간 채 껍데기처럼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멍하게 보고만 있었어요. 더럽게 어디다 손을 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어차피 증거 안 돼. 불법 녹취잖아.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이러시는 거 아들 인생에도 별로 좋을 게 없었을 텐데. 너무 섣부르셨어들. 너 제대로 미친년이구나. 말 함부로 하지 마. 까놓고 말해서 네 아빠 평생 돈 벌어봐야 내 세이블 모피 반개도 못 사는 인생이야. 진짜 아직도 내가 그 세이블 버린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분해서 벌떡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깟 옷을 사람 목숨에 갖다가 대는 거니? 아줌마도 잘 생각해봐요. 그동안 우리 엄마가 명절이며 휴가며 돈 쥐어줬잖아요. 그거 다 계산한 거야. 따지고 보면 보상금 차고 넘치게 받았다고.
받아 처먹을 땐 고맙다고 급신거려 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오히려 뒤통수지. 너 이게 진짜야? 오빠도 잘 생각해. 오빠 여기서 내 손 놓으면 그냥 이 구덩이에서 평생 허우적거릴 거고, 지금 내 손 잡으면 앞으로 오빠 인생에서 구질구질, 가난, 고난 이런 단어 다 사라지는 거야. 나랑 미국 가자. 한국에서 병원 하는 거 불편하면 미국 가서 의사 하면 돼. 공부 더 필요하면 그것도 우리 집에서 다 대줄 거고. 아니, 너랑 나랑 더 이상 같이 할 이유 없어. 파혼이야. 오빠! 엄마 가요. 너도 이딴 여자 패느라 힘쓸 거 없어. 따라 나와 그냥. 그렇게 차갑고 싸늘한 아들은 평생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열이 끓어올라 펄펄 뛰던 저랑 딸이 오히려 아들 눈치를 보느라 화를 더 이상 낼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 길로 아들은 병원에 있는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붙들고 아주 오래 울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보행기 없이도 조금씩 걸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어요. 녹음한 범죄 증거는 역시나 불법 녹취라서 채택이 안 되었지만 처음부터 만남의 상황을 모두 녹화한 딸 덕에 자기 입으로 줄줄 죄를 고백한 그 여자는 결국 실형을 세게 되었죠. 그 집 부모가 매일같이 선처를 요청하지만 절대로 선처는 없습니다. 파리하게 말라가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픈데 내 자식 가슴에 대못 박은 인간을 용서할 수는 없죠. 아주 그 집 식구들 피가 마를 때까지 보상금 받아내고 죗값 받게 할 겁니다. 제대로 된 복수의 미덕을 뼈저리게 느끼게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